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자락, 안개조차 길을 잃고 머무는 곳에 고진제라 불리는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었다. 수백 년 세월을 견뎌온 기와 위로는 푸른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커다란 감나무는 마을의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인 박상훈 옹은 매일 새벽,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각에 홀로 일어나 대청마루 끝에 놓인 낡은 노재기들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조상들의 숨결이 깃든 성역이었으며, 특히 안방 가장 높은 곳에 모셔진 이가 빠진 낡은 사발 하나는 그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업의 상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발이 집안의 복을 지키는 영물이라 입을 모았지만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고요하기만 했던 이 집의 대문을 거칠게 흔들며 나타난 아들 지훈과 그의 아내 민주가 발을 들이면서 수백 년을 이어온 고진제의 평화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상훈 옹과 그의 아내 김영숙 여사에게 외아들 지훈은 세상의 전부였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부부는 자신들의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을 아껴가며 지훈을 서울의 명문대로 보냈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했었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취한 지훈은 어느덧 고향의 흙냄새를 잊어갔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느리 민주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영숙 여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이구, 내 강아지.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냐. 밥은 먹고 다니는 게야? 영숙 여사의 거친 손이 아들의 고운 뺨을 어루만졌지만 지훈의 눈은 부모님의 반가운 얼굴이 아닌 집 뒤편으로 넓게 펼쳐진 비옥한 문중 땅을 훑고 있었다. 함께 온 며느리 민주는 마치 텔레비전 속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현모양처 같았다. 그녀는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서울에서 가져온 고급 피단 옷을 시어머니에게 내밀며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희가 왔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민주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안개자욱한 새벽이면 그녀는 시부모님이 일어나기도 전에 마당을 깨끗이 쓸고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과 북엇국을 아침상에 올렸다. 마을 빨래터에서도 그녀의 칭찬은 자자했다. 어머, 박옥내 며느리 봤어? 얼굴도 예쁜데 손끝은 또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담? 민주는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서울에서 사온 귀한 영양제와 떡을 나누어주며 웃음을 팔았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 상훈옹은 처음엔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낯설고 어색했다.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아내 영숙 여사와 누워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오. 지훈이가 철이 들고 저런 참한 아이를 데려왔으니 말이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상훈옹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남아있었다. 며느리 민주가 매일 아침 안방을 청소할 때마다 벽장 위에 모셔진 그 낡은 사발을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정성스럽게 사발 주변의 먼지를 털어내면서도 시아버지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며 손을 거두곤 했다. 아버님, 이 사발은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내놓으면 값게나 나가겠어요. 민주의 농담 섞인 말투에 상훈옹은 엄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이건 돈으로 따질 물건이 아니다. 우리 가문이 뿌리이자 정신이야. 손대지 말 거라.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과 민주가 내려온 진짜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훈은 서울에서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고진제와 주변의 땅은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로또와 같았다. 하지만 고집 센 상훈옹이 땅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장기적인 연극을 시작한 것이었다. 민주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자신 있게 굴어. 일단 부모님 마음부터 녹여야 돼. 그래야 그 영감탱이가 도장을 찍어줄 거 아냐. 저 낡은 사발 안에 금덩이라도 들어있을지 누가 알아? 지훈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부터 더욱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도왔다. 농사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고운 손으로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아버지의 구분 등을 안마해주며 눈물겨운 효자 코스프레를 이어갔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여기서 아버지 모시면서 농사 짓고 싶어요. 지훈의 고백에 상훈옹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아들이 드디어 가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진제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박옥래는 이제 걱정 없겠네. 아들이 저렇게 효도를 하니 말이야. 그러나 고진제의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민주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연기력을 점검했고 지훈은 몰래 서울의 중개업자들과 통화하며 이 집과 땅의 시세를 확인했다. 그들은 시부모님이 잠든 깊은 밤 대청마루 밑에서 상은옹이 숨겨둔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소리 죽여 기어 다녔다. 그러던 중 민주는 우연히 상은옹이 일기처럼 써내려온 가게 기록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곳에는 사발의 정체와 관련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때가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이 나리라. 민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확신했다. 저 사발 안에 분명히 막대한 재산과 연결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겨울날, 민주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영숙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실은 지훈 씨 사업이 조금 힘들 때요. 그런데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쓰러지실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어쩌면 좋죠? 영숙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얼마나 힘든 게야? 민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었다. 땅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담보로 잡으면 해결될 텐데 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겠죠? 민주의 교묘한 유도신문에 영숙 여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점이라도 떼어줄 어머니의 본능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것이 고진제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민주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집안 곳곳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독대의 항아리가 이유 없이 깨지고 상은옹이 애지중지하던 감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다. 민주는 이를 놓치지 않고 집안의 기운이 흉해요. 아버님, 명의를 바꾸어 기운을 쇄신해야 합니다. 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상은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지만 아들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는 영숙 여사의 애원은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효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민주의 날카로운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기 직전. 고진제의 낡은 사발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닥칠 피바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축복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일까. 고진제의 지붕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밤 민주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낮은 숨을 몰아쉬며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연기를 해야 해? 사채업자들이 서울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운다잖아. 당신 아버지 저 고집불통인 거 알면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야? 지훈은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어두운 마당을 응시했다. 평생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당장 목을 죄어오는 빚더미 앞에서는 혈육의 정보다 생존의 본능이 앞서기 시작했다. 민주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달콤하고 치명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마음은 이미 넘어왔어. 이제 당신이 결단만 내리면 돼. 저 영감님, 자식 죽는 꼴은 절대 못 보실 분이잖아.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고진제에는 전보다 더 지독하게 달콤한 효도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상은옹의 보약이라며 이름 모를 한약재를 정성껏 달여올렸다. 하지만 그 약사발 속에는 상은옹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성분이 은밀히 섞여 있었다. 아버님, 건강하셔야 저희랑 오래오래 사시죠. 이 약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민주의 가식적인 미소 아래로 상은옹은 매일 조금씩 눈동자가 풀려갔다. 영숙 여사는 그저 며느리가 지극정성이라며 눈물을 훔쳤지만 상은옹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집안의 근간을 지켜라.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약 기운에 취한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고 아들의 애절한 연기는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술기운을 빌려 상은옹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람을 잘못 믿어 보증을 서는 바람에 당장 내일이라도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제 어린 자식은 어떡합니까? 지훈의 눈물 섞인 거짓말에 영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상은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영감, 제발 우리 아들 죽는 꼴 보려고 이러오. 땅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가면 끝이오.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남편의 불행 앞에 무너진 가련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상은홍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미덕이라 가르쳤건만 하나뿐인 자식이 무너지는 모습 앞에서 그의 원칙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버님, 이건 땅을 아주 잠시만 담보로 잡는 서류예요. 지훈 씨가 이번 고비만 넘기면 바로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저희가 조상님 땅을 팔아치울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상은홍은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가 본 것은 오직 아들의 절박한 얼굴뿐이었다. 결국 그는 벽장 속에서 평생 한 번도 함부로 꺼내지 않았던 낡은 인감도장을 꺼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고진제의 마당을 지키던 감나무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부짖으며 날아올랐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민주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정성껏 차려내던 아침상은 눈에 띄게 부실해졌고 시부모님을 대하는 말투에는 가시가 돋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그런데 설거지는 직접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제 사업 구상하느라 정신없거든요. 영숙 여사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보았지만 지훈의 빚을 해결해준 고마움에 묵묵히 찬물에 손을 담갔다. 하지만 민주의 진짜 목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상은홍이 목숨처럼 아끼는 저 낡은 사발을 차지하기 위해 집안의 기운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아버님, 이 집은 너무 낡아서 귀신이 나올 지경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카페 스타일로 확 뜯어 고쳐야 손님도 오고 돈도 벌죠. 상은홍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안 된다. 이 집은 조상님의 뼈대야. 한 치위 흙도 함부로 옮길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명의가 넘어간 상황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지훈은 이제 아버지의 눈조차 맞추지 않은 채 민주의 등 뒤에 숨어 입을 닫았다. 그는 이미 민주가 약속한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꿈에 부풀어 있었다. 민주는 차갑게 비웃으며 상은홍의 안방을 차지하려 들었다. 아버님, 이제 욕심 그만 부리세요. 이 땅도, 이 집도 이제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영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다. 지훈아, 내 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말 좀 해봐라. 하지만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으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고진제의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 시아버님이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집을 고쳐드리려는데도 자꾸 화만 내시니 정말 며느리 노릇하기 힘드네요. 순식간에 마을에 효부였던 민주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고 상은홍은 노육의 눈먼 노인으로 낙인 찍혔다. 상은홍은 매일 밤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차가운 달빛과 민주가 차지하려 혈안이 된 저 낡은 사발뿐이었다. 민주는 지훈을 부추겨 본격적으로 집안의 가구들을 내다버리기 시작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장롱과 서탁들이 마당에 쌓여 불길에 휩싸였다. 이런 퀴퀴한 냄새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운이 안 트이는 거야. 민주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고진제의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상은홍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지훈의 힘에 눌러 쓰러지고 말았다. 땅바닥에 처박힌 상은홍의 머리 위로 지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아버지,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저도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는 상은홍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새벽, 민주는 몰래 안방 벽장 깊숙한 곳을 뒤져 상은홍이 숨겨둔 그 사발을 손에 넣었다.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내는 사발을 보며 그녀는 관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찾았어. 이게 바로 우리를 신분 세탁해줄 황금 열쇠야. 그녀는 사발 안에 금괴나 보석 지도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조심스럽게 속을 살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직 오랜 세월 쌓인 묵은 먼지와 향냄새뿐이었다. 민주는 분노에 차 사발을 바닥에 내팽개치려다 멈췄다. 아니야. 분명 어딘가 장치가 있을 거야. 그녀의 탐욕은 이제 멈출 줄 모르고 타올랐다. 고진제의 겨울은 점점 깊어갔고 상은홍과 영숙 여사는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안방에서 쫓겨나 찬바람이 들이치는 헛간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민주는 이미 인부들을 불러 집을 허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달콤했던 효도의 연극은 이제 끝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상훈홍은 떨리는 손으로 헛간 구석에 놓인 낡은 호미를 꽉 쥐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이제 땅만이 아니었다. 무너진 인간의 도리와 조상의 긍지를 되찾기 위한 노인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진제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며 숨을 죽였다. 수백 년을 이어온 명문가의 몰락이 이토록 처참하게 진행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고진제의 뜰에 몰아치는 바람은 이제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 살을 애든 날카로워졌다. 민주는 안방 창가에 서서 마당 구석 헛간에서 연기를 피우며 추위를 견디는 시부모님을 싸늘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낡은 한옥을 허물고 세워질 화려한 카페와 그곳에서 벌어들일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였다. 명의는 가져왔지만 멀쩡한 시부모를 내쫓았다는 비난은 사업의 걸림돌이 될 터였다. 민주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화장대 서열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지훈이 결혼 예물로 무리해서 해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민주는 그 반지를 손에 꼭 쥐고는 아무도 없는 거실을 지나 영숙 여사가 가끔 드나드는 낡은 옷궤 근처로 향했다. 그날 오후 고진제에는 민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내 반지, 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어. 지훈 씨, 이리 좀 와봐요. 지훈이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청소하신다고 방에 들어오셨잖아요. 설마 아니겠죠? 우리 어머님이 그러실 리 없잖아요. 민주의 목소리는 마당에 있던 상훈옹과 영숙 여사의 귀에도 또렷이 박혔다. 영숙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헛간에서 달려나왔다. 애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반지를 가져가다니. 난 구경도 못한 게야. 영숙 여사의 손은 흙먼지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영숙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제가 아침에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단 말이에요. 지훈 씨 사업 자금 보태려고 팔까 고민하던 소중한 반지인데 혹시 아들이 불쌍해서 따로 챙겨두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민주의 몰아붙이는 기세에 영숙 여사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 물건에 손을 대다니. 하지만 지훈은 아내의 편에 섰다. 그는 빛 독촉에 시달려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치매 기운 있으셔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버지가 시키셨어요? 지훈의 차가운 질문은 영숙 여사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민주는 기세를 몰아 영숙 여사가 머무는 헛간 옆 작은 방과 옷개를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한복과 솜이 다 죽은 이불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잠시 후 민주는 영숙 여사의 해진 저고리 안감 사이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란듯이 꺼내들었다. 여기 있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사실 민주가 미리 숨겨둔 것이었지만 눈앞에 명백한 증거, 앞에 영숙 여사는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정말 모르는 일이야. 영숙 여사의 오열은 차가운 바닥에 스며들었지만 지훈과 민주의 눈에는 오직 증오만이 서려 있었다. 이 소식은 민주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 빨래터와 경로당으로 퍼져나갔다. 글쎄, 박옥래 영감님이랑 할멈이 노욕이 생겼는지 며느리 예물까지 손을 댔대요. 아들 사업 망한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혔나 봐.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화살이 되어 고진제로 날아들었다. 어제까지 상훈홍을 존경하던 이웃들은 이제 그를 보면 눈길을 피하거나 혀를 찼다. 쯧쯧, 평생 깨끗한 척하더니 늙어서 왜 저런담. 자식 앞길 막는 부모라니 무섭네. 고립된 상훈홍은 마을 길을 걷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도둑놈으로,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상훈홍은 헛간 한 구석에서 노재기를 닦던 수건을 꽉 쥐었다. 그는 민주의 연극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 그 연극에 동조하며 제 어머니를 도둑으로 모는 광경을 보며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지훈아, 네가 정녕 모르는 것이냐? 내 어미가 평생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상훈홍의 낮은 목소리에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놈의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제발 조용히 좀 계시라고요. 지훈은 이제 부모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을 샀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려고 애썼지만 물건을 훔치고 폭언을 일삼는 노인들 때문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눈물을 흘렸다. 마을 어르신들,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요양시설 같은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민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저런 상태면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지.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네. 민주의 치밀한 이간질과 조작은 고진재의 오랜 명성을 탄 며칠 만에 쓰레기통으로 쳐넣었다. 이제 고진재의 안방은 민주의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품 냄새로 가득 찼고 상훈옹과 영숙 여사는 헛간 옆 좁고 어두운 방에 갇히다시피 했다. 민주는 보란듯이 밥상을 차릴 때도 개 밥그릇 같은 낡은 그릇에 찬밥과 쉰 김치만을 내놓았다. 도둑질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 대접도 과하죠. 조용히 계세요. 더 큰 망신 당하기 싫으시면. 영숙 여사는 그 밥그릇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상훈옹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벽 너머 민주가 차지한 안방 벽장 속 그 낡은 사발을 향해 있었다. 민주는 사발을 차지한 후에도 매일같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 그녀는 사발 바닥을 긁어보기도 하고 불에 달구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자 점점 짜증이 극에 달했다. 이까진 낡은 그릇에 대체 뭐가 있다고 영감탱이가 목숨을 걸어? 분명 뭔가 있을 텐데. 그녀의 탐욕은 이제 관기로 변해갔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시부모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상훈옹의 뺨을 치거나 영숙 여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술병을 낀 채 외면했다. 그의 영혼도 이미 민주의 탐욕과 채무의 압박 아래 검게 타버린 지 오래였다. 어느 날 밤 상훈옹은 잠든 영숙 여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가문이 명예도 조상의 혼도 그리고 아내의 남은 생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헛간 창문을 통해 보이는 달빛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업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법. 지훈아, 네가 선택한 이 길이 낭떠러지임을 곧 알게 될 게다. 민주는 안방에서 사발을 끌어안고 단꿈을 꾸고 있었고 지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고진재를 둘러싼 공기는 이제 차갑다 못해 얼음처럼 단단해졌고 그 속에 갇힌 진실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고진재를 손가락질하며 지나갔고 그 비난의 화살 속에서 노부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야위어만 같다. 고진재의 마당을 지키던 감나무의 마지막 잎새마저 차가운 북풍에 쓸려 내려가던 날 민주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거실 한복판에서 지훈의 멱살을 잡듯 몰아세웠다. 언제까지 저 노인네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이제 명의도 우리 거잖아. 저 헛간방도 아까워. 저기 밀어버리고 창고로 써야 카페 자재라도 들여놓지. 지훈은 술기입에 찌든 얼굴로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부모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부모는 이제 자신의 화려한 재기를 가로막는 낡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민주는 승전보를 울리듯 헛간으로 달려가 발로 문을 쾅 걷어찼다. 영숙 여사는 얇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상훈옹의 언손을 녹여주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애야, 이게 무슨 물회냐? 상훈옹의 꾸짖음에도 민주는 코방귀를 끼며 방 안에 있던 낡은 보따리들을 마당으로 내던졌다. 아버님, 이제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여기 허물고 공사 시작할 거거든요. 저기 뒤쪽에 있는 농기구 보관하는 집기 창고 아시죠? 거기로 옮기세요. 거기도 지붕은 있으니까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영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얘야, 거기는 사방이 뚫린 판잣집이나 다름없잖니. 이 추운 겨울에 노인네더러 거기서 죽으라는 게냐? 민주는 가차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도둑질까지 한 분들이 대우받기를 원하세요?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지훈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상훈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아, 네가 정말 사람이냐? 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단 말이냐? 상훈옹의 사자후 같은 호통에도 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다. 아버지, 저도 살아야죠. 저 땅 담보로 돈 빌린 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백이에요. 저 창고라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싫으시면 나가시든가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비수는 상훈옹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영숙 여사는 통곡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훈은 차갑게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두 노인은 평생을 일궈온 집에서 쫓겨나
쥐가 들끓고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뒤편 농기구 창고로 밀려났다. 바닥에는 썩은 가마니 몇 장만이 깔려 있었고 벽면은 얇은 합판으로 겨우 가려져 있어 겨울밤의 냉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영숙 여사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남편의 곁을 지켰다. 영감, 미안해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상은홍은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쥐었다. 아니요. 저것들은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괴물일 뿐이지. 상은홍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안광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련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가문이 썩은 살점을 도려내기 위한 조상들의 시험임을 직감했다. 민주는 부모를 창고로 몰아낸 뒤 본격적으로 집수리에 들어갔다. 인부들이 들이닥쳐 고진제의 고즈넉한 담장을 허물고 현대식 가구들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민주는 안방 벽장에 모셔져 있던 그 낡은 사발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매일같이 닦았다. 이게 대체 뭘까? 분명히 아버님이 일기장에 때가 되면 빛이 난다고 적어두셨는데 그녀는 사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유명한 감정사를 불러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감정사는 사발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조선 후기에 흔하게 쓰던 사발입니다. 금이 가고 이까지 빠져서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네요. 민주는 분노하며 감정사를 내쫓았다. 멍청한 놈. 귀한 보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민주의 관기는 이제 극에 달했다. 그녀는 창고에 있는 부모에게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 개 밥그릇에 남은 찌꺼기를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님, 보물 어디 숨겼는지 말하면 좋은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끝까지 입을 다무시겠다 이거죠? 민주는 상은홍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지훈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미 민주가 건네주는 독한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상은홍은 민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탐욕의 눈먼 자는 금을 줘도 돌로 볼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줘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아 상은홍을 바닥에 패팽개치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다. 미친 노인네.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를 하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고진제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로 바꾼 세련된 조명들이 이유 없이 깜빡거리고 거실 한복판에서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악몽에 시달리며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버지가 나를 목 조르고 있어요. 민주는 남편을 다독였지만 그녀 역시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흉측한 노파로 변해가는 환영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고진제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고 창고에서 들려오는 상은홍의 낮은 기도 소리는 밤마다 집안을 울렸다. 인부들도 하나둘씩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다. 이 집 뭔가 기분 나빠요. 밤마다 조상님들이 꾸짖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공사는 중단되었고 민주는 초조해졌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더 거세졌고 지훈은 이미 폐인처럼 변해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 사발을 들고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사발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이걸 어디서 났어? 이건 산 사람의 물건이 아니야. 조상님들의 분노가 가득 담긴 그릇이야.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내 가문은 씨가 마를 거야. 민주는 무속인의 말을 무시하고 사발을 챙겨 나왔지만 그녀의 손등에는 검버섯 같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창고 속의 상은홍은 이제 곡기를 완전히 끊은 채 벽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영숙 여사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와보렴. 내 아버지가 이상하다. 하지만 지훈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민주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보물 사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고진제의 뒤뜰, 눈 덮인 창고 안에서 노부부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그것은 몰락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이 마지막 정적과도 같았다. 상은홍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오. 그의 예언 같은 한마디가 고진제의 차가운 방 공기를 가로질렀다. 고진제의 낡은 창고 안,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영숙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은홍의 품에 안겨 있었다. 영감, 저들이 정말 우리 자식이 맞나요? 어쩌다 저렇게 괴물이 되었을까요? 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이미 끊어질 듯 가늘어져 있었다. 상은홍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언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품었다. 그의 눈은 창고 틈새로 보이는 고진제의 안채를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는 민주의 고함 소리와 지훈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채업자들이 마침내 고진제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안의 비싼 가구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지훈을 윽박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자식아, 땅 담보로 빌린 돈 이자가 벌써 원금을 넘었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마누라랑 같이 섬으로 팔아버릴 줄 알아. 민주는 거실 구석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사발을 가슴에 꼭 안고 부르르 떨고 있었다. 안 돼. 이건 보물이야. 이것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 아버님이 그랬단 말이야. 때가 되면 빛이 난다고. 그녀의 눈은 이미 관기로 가득 차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보였다. 지훈은 사채업자들에게 짓밟히며 바닥을 기어다녔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기 창고에 우리 아버지 있으니까. 그 노인네 장기라도 떼어가세요. 제발 저는 살려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에 창고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상훈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타버린 재와 같은 눈물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코방귀를 끼며 민주가 안고 있던 사발을 빼앗으려 들었다. 이까진 낡은 밥그릇이 무슨 보물이야? 이 미친년이 정말. 사채업자 두목이 사발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던 순간 상훈옹이 창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청년 시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사발, 놓아주게. 그것은 자네들이 함부로 손댈 물건이 아니야. 상훈옹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거칠던 사채업자들도 순간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기어가 상훈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버님, 보물이죠? 저 사발 안에 금덩어리 숨겨진 장소 적혀있죠? 제발 말해줘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상훈옹은 민주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훈아, 네가 정녕 내 목숨까지 팔아넘기려 했느냐. 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상훈옹은 사채업자 두목에게 다가가 사발을 건네받았다. 이 사발은 우리 집안의 업보가 담긴 그릇이다.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재앙을, 진심을 아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상훈옹은 사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마당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바위 위로 사발을 힘껏 내던졌다. 쟁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사발이 산산조각이 났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진 파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내 보물, 내 돈. 그녀는 깨진 사발 조각들을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긁어모았다. 그런데 그 순간 두꺼운 사발의 밑바닥층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깨진 틈새 사이로 빛바랜 종이 한 뭉치와 낡은 비단 주머니가 툭 튀어나왔다. 사채업자들도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다. 민주는 미친 듯이 비단 주머니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황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상훈옹의 아버지가 지훈의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낡은 통장들과 지훈의 어린 시절 베넷저고리. 그리고 상훈옹이 한자 한자 정성껏 쓴 편지였다. 상훈옹은 나직한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 지훈아, 네가 이 사발을 깨뜨릴 때쯤이면 너는 아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겠지. 이 사발 안에 든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한 기쁨과 너를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의 땀방울이다. 통장에는 상훈옹 부부가 평생 농사를 지어 10원 한 장 아껴가며 지훈을 위해 적립해온 거액의 예금과 채권들이 담겨 있었다. 상훈옹은 지훈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주려 했지만 지훈의 엇나간 행동을 보고 그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전까지 사발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이 돈은 네가 사람으로 살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구명줄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구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구나. 상훈옹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채업자들은 통장과 채권 뭉치를 낚아채 갔다. 오호라, 이런 횡재가 있나? 이 정도면 원금의 이자까지 떡을 치겠는데? 이봐, 노인네, 고맙구먼. 사채업자들은 지훈과 민주를 거리에 내팽개치고 돈 뭉치를 챙겨 호련히 사라졌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깨진 사발 조각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고 지훈은 자신의 베넷저고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은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지만 탐욕에 가려진 눈으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부모의 사랑과 가업의 정신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대가는 참혹했다. 상훈옹은 쓰러진 지훈의 곁을 지나 창고에 누워있는 영숙 여사에게로 향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조상님들 곁으로 갑시다. 고진제의 거실에는 깨진 사발 파편만이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은 지는 노을빛을 받아 처연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과 민주는 그 빛조차 눈이 부셔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다. 고진제의 마당에 흩어진 사발 파편들이 노을빛을 받아 핏빛으로 물들어갈 때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베네 쩌고리를 붙잡고 꺼느끼기 시작했다. 그 작은 천조각에는 어머니 영숙여사가 정성껏 수놓은 이름 석자와 아들이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평생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했다고 원망해왔지만 사실 그가 누려온 모든 순간은 부모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희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민주는 깨진 사발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흐르는지도 모른 채 사채업자들이 가로채간 통장 뭉치가 사라진 대문 밖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황금은 손에 닿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얼어붙은 대지와 부서진 자존심뿐이었다. 상은옹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차가운 가마니 위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내 영숙여사가 있었다. 여보, 지훈이가 울고 있어. 이제야 제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어. 상은옹의 목소리에 영숙여사는 감았던 눈을 간신히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 대신 자식이 지은 죄가 행여 업보가 되어 돌아올까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영감, 지훈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식이 길을 잃은 건 우리가 너무 애지중지 키운 탓도 있겠지요. 영숙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땅도 집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사람다운 마음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의 한이 풀리는 듯했다. 지훈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는 부모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며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때려 죽여주세요. 지훈의 절규는 고진제의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민주 역시 뒤늦게 창고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노부부의 한없는 자비였다. 상은옹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일어나거라.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진정 내 영혼을 씻어내는 비라면 조상님들도 너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실 게다. 그날 밤 고진제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떴다. 사채업자들에게 집과 땅을 모두 내주게 된 처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족들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방에 모여 앉았다. 비록 차가운 창고 아니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앉아있는 그곳은 그 어떤 화려한 거실보다 따뜻했다. 영숙여사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짧고도 강렬했다. 지훈아, 사람의 향기는 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는 거란다. 부디 좋은 사람으로 살 거라. 영숙여사는 남편과 아들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베풀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노모의 마지막 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장례를 치른 후 지훈과 민주는 고진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챙기자마자 종적을 감췄고 남은 집과 땅은 빚 잔치를 위해 처분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보물이 있었다. 그것은 깨진 사발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붙여 복원한 못생긴 사발 하나와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일기장이었다. 지훈은 마을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고진제를 돌아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짜 삶을 살겠노라고. 민주 역시 화려한 화장을 지운 수수한 얼굴로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의 손등에 돋았던 검버섯 같은 반점들은 신기하게도 참회의 눈물을 흘린 후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상은옹은 홀로 마을에 남기로 했다. 이웃들은 그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사양했다. 내 아들이 이제야 어른이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오. 조상님들 뵙기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을 정리하겠소. 그는 매일 아침 복원된 낡은 사발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조상들과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고진제 터를 지날 때마다 더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작은 농장을 일구며 성실한 가장이 되었고 해마다 명절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거친 손맛이란다.
고진제의 마당에는 다시 감나무꽃이 피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부서졌던 가족의 신뢰는 고통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더욱 단단한 보석으로 거듭났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온기였다.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이 아니라 조상의 얼과 부모의 사랑이 깃든 성전이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효심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등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